자, 한 가정집의 CCTV인데요. 홈카메라입니다. 누워 계신 분이 이제 어머니신데 그때 우통을 벗은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저 아픈 노모의 둘째 아들입니다. 카메라를 대고 막 얘기를 해요. 내 칼 들고 있다 지금 좋지? 나 땀을 개다네. 뭐야, 왜 그래? 내 거짓말이지 마라. 어? CCTV 잘 봐라. 이 지금 그래 사건 내줄 테니. 왜 그래? 왜 미쳤나 봐. 다른 형제들에게 협박하는 영상인 거죠, 지금. 아유, 엄마 앞에서 무슨 일이야, 저렇게 저게. 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당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카메라를 보고도 협박성의 얘기를 합니다. 국민 청구한다니. 네, 가만히 있지 않다니. 저 우통을 벗고 시카를 들고 아주 섬뜩한 제스처들을 하죠. 또 다른 CCTV는 낫을 들고 제거하려고도 합니다. 이게 다 이 집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뭐하지 천진데 뭐나좀 칼 좀 갈아놔야겠다. 이 집 주차장에서 하는 동작들이었고요. 협박을 하네. 심지어 이 큰형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웃지 말고. 나 그냥 그런 게 있다. 어머. 그리고 셋째 딸이 노모 집에 찾아왔는데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돌멩이 들고 사람을 때린다고 난리 났거든요. 어머, 어떡해. 돌멩이 사진 찍어 빨리 찍어라 사진. 돌멩이로 사람 때리고 난리 났어. 빨리 사진 찍어라. 빨리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의 남편도 같이 왔는데 큰일 나겠다, 진짜. 아사리 소갈끼리 약간 치고 있잖아. 심지어 몸싸움까지 시작하는 두 사람. 이 둘째 아들이 남편을 밀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어머, 기절했어요? 셋째 남편이 기절했어요. 어떡해.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이 어머니를 괴롭혀온 둘째 아들과 다른 형제 자매가 재판 싸움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에 결국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를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는 아예 그냥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사건으로 이제 인연을 끊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 집에 이제 저 둘째 아들이 들어온 이유가요.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 어머니 집 2층에 자기의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가족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저 사람은요, 자기는 그게 아니고 아프신 노모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들어온 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그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가 전혀 노모를 돌보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것만 오히려 봐도. 예, 음식을 거의 드리지 않거나 드릴 때도 상한 음식을 드려서 왜 저래? 그 다음에 손으로 예. 드시게끔 놔두고요. 자기의 주장과 부합하는 행동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정황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그 낫으로 현관 쪽에 있는 CCTV 전선을 막 이제 자르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부부가 그걸 다시 설치하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그때 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셨는데요. 집안에는 치매 어머니의 소변이 곳곳에 그냥 그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머리에는 뭔가에 맞은 듯이 엄청 부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려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우선 이 둘째 아들이요. 네. 어머니 노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집 명의를 안 넘겨주면 뱃속에 있는 를 다 끄집어내서 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마지막 경고다. 너 죽는 엄마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야 무슨 이런 X가 있어. 엄마한테 정신 나갈 말을 거예요, 했고요. 정말. 과거에는 사실 이제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던 일까지 있는 등 뭐 폐륜의 거의 뭐 종합. 완전 폐륜의 극치네.
결국 고통에 못 이긴 어머니는 셋째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 집도 너무 엉망이다. 이래서 이제 딸이 경찰관들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2층에서 칼을 들고 내려와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진짜. 지금 안타까운 거는요. 이 현실적으로 치매 이 노모를 돌보는 게 좀 힘든 상황이 뭐냐면 큰아들이 예전부터 이 뇌졸중을 앓고 있어가지고 노모를 모실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셋째 딸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노모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네네네. 모셨는데 그때 이제 나눈 대화 어떤 대화를 하셨냐면 당장은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잠시 계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를 쫓아낼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직접 엄마 모실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큰아들하고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모습을 주변 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주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둘째 아들의 전처가 제공을 한 영상인데요. 상기 동사는 수녀인 소유인과 이거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이른 수준 내린 수녀 것을 역정하고 강요 아니에요? 강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을 이해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동의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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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듭니까? 예. 다 들어갔어요. 아이고 착해라. 참 진짜 좀 부부가 똑같네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와 8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촬영했다고요? 저걸? 치매 노모를 보살펴 준다는 이유로 가끔 이 전처가 노모의 집에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영상을 찍었고 저거를 이제 증여의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있으면 저게 효력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치매 환자라고 해도 그 법률 행위 당시에 그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긴 합니다. 지금 저걸 그 동의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의한 합의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노모의 주치의가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노모의 상태에 대해서 소견서까지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첫째와 셋째가 폭행이나 협박 등 5개의 혐의로 둘째를 고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오히려 첫째에게 3개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 셋째 부부에게는 각각 15개의 혐의를 둬서 고소를 해서 쌍방 고소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인격을 한 달간 괴롭힌다고 내 동생부터 죽여버린다고 알아? 이때까지 꼭 참았어. 네가 뭐를 참았는데? 네 행동을 참았다고. 응? 빠지 말고 다 있고 꼭 한마디 안 했거든. 아빠 봐봐 이제 괴롭힌다고. 아, 알아? 마 시큰 괴롭혀봐. 알았어. 뭐야? 녹음시켜. 녹음시켜 다 해. 이제 괴롭힐 거야. 뭐야? 심지어 그는 형수의 동생에게도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보세요? 술 드셨어요? 잘못도 안 네 누나 내가 딴다이 망치를 쏟긴다이 녹음시켜 네 누나 내가 딴다이 녹음시켰어요. 응 해결해봐. 알았어요. 아주 내가 너하고 네 누나하고 있으면 내가 시킬 거야. 아 능력 때문에 하시라니까요. 말만 하지 마. 야 알았어 끊어. 야죠. 그래 알아버려야지. 아, 무려 5개월 동안 형수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시동생이. 그리고 몇 달 후 새벽 6시 형수의 집 앞. 아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형수신데 이 형수가 지금 뭘 들고 나오죠, 도로 쪽으로.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지자 근데 이때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시동생이었습니다. 달려와요. 어머머머 어떡해. 자, 이 시동생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형수를 공격합니다. 새벽에 도와준 사람도 없을 텐데. 네.
자,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합니다. 어떡해. 형수가 쓰러지니까 시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라. 차로 확 밀어버릴 테니까 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에요. 어떡해. 그래서 트럭이 이 형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고 형수 아들이 이제 막 뛰쳐나왔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와 진짜 어떻게 저래 사람이. 사람이야. 사건의 시작이 1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시동생이 이제 그 배를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형수가 시동생의 명의로 된 배를 4억 7천만 원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개인적인 채무를 다 이제 정산을 하고 나니까 2억 7천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시동생이 형수에게 이 남은 2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시동생 본인이 원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형수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받아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몇 년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은 2년 전부터 7천만 원은 형수가 떼어먹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동생이 주장하는 그 7천만 원을 형수가 떼어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체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직접 갖다 주든 그런 걸로 증명을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동생 입장에서는 조카죠. 조카가 삼촌 이러면서 가서 다 정산 내역을 보여줬대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도 시동생은 전혀 못 믿겠다라는 태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엄마가 삼촌 돈을 빼돌렸으면 그 근거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형수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형수가 돈 빼돌렸다. 이 주장만, 이 단순한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작년 3월 중에 보름 동안 걸려온 이 전화만 해도 협박 전화가 무려 54통에 달했습니다. 악질인데. 시동생은 어디 뭐 도망을 간 겁니까? 앞서 이제 CCTV 영상 속에서는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또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망치로 형수를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형법에는 자수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도망갈 수도 없다라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지금 뭐 새벽에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집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로 진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건데 못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이 형수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주고요. 임시 거주 주택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소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살인 미수, 거기에다 이제 특수 협박,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에 인근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쓴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해서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 계속 전화해서 협박할걸요? 내가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가족이 이런 건 또 아닙니다. 35년 장기 근속한 소방관 아버지에게 드리는 아들의 마지막 무전입니다. 화마와 싸우면서 소방관으로 평생을 일해온 소방관들입니다.
예.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들이시지요. 한평생을 소방관으로만 일하셨던 어느 한 아버님이 정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갔다 올게요. 흰 마스크 지금 오르시는 분, 소방차에 오르시는 김교환 소방관. 강남 상황실. 상황실과 이제 무선 교신을 합니다. 강남 6길. 47이라는 게 확인했다는 표현이고요. 개포 하나? 여기. 그렇게 김교환 소방관과 상황실의 마지막 무전이 끝이 나고 47. 그 개포대도 지금 달아나죠. 이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아들 기현이에요. 자, 아들이 아버지, 아빠 들으시라고 무전으로 기현이에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버지 마지막 근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뭐야? 87년 1월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아버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야라는 말밖에 못 하시네. 예. 뒤에서 이제 같이 동료 후배가 저도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 소방 공직에 들어온 지 어느덧 8년차가 되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도 분명 각종 재난 현장, 업무, 네, 아들도 울컥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들도 울컥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꿈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료? 아버지, 사료? 네. 확인하셨습니까? 46. 47. 야, 갑자기 이런 이벤트 하니까 당황스럽다. 어쨌든 고맙다, 기현아. 우리 아들 사랑한다. 축하드립니다. 자, 작년 6월 자, 창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고 삽도 보입니다. 자, 이 뭐 도르래에 뭐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환풍기가 붙어 있고요. 자, 뭔가 지금 뭐 작업을 한 느낌인데 그 바닥을 들여다 보니까 예, 아까 사진이 요겁니다.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깊이가 무려 4m나 되는 높이는 4m. 땅굴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장안 땅굴. 네, 레일이 깔려 있고 땅굴의 길이가 17m나 파여져 있었습니다. 17m? 네. 이거는 무려 17m의 땅굴의 끝에 다다르자 끝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자, 이 땅굴은 4개월에 걸쳐서 지금 완성이 된 건데요. 잘 만들었다, 4개월 만에. 근데 왜 땅굴을 팠을까요?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네. 주유소로 가는 그 기름관. 송유관. 예, 송유관이라고 하네. 거기를 이렇게 파서 빼가는 뭐 그런 거 뉴스 맞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땅굴을 파기 위해서 가담된 인원이 모두 9명입니다. 그 공범들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출신의 직원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한국석유공사 직원 덕분에 범행 장소, 설계 도면 작성, 송유관 배설 지점, 그다음에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판 땅굴의 길이가 전체가 25m였습니다. 송유관까지 땅굴을 거의 만들어 놨거든요.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빼내는데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비용이 서로 이 공범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아, 그 예상을 못했구나. 추가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혹시 이 갱도가 무너질까 봐 9m 정도를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17m인데 실제로는 이제 송유관에 닿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다 범행 준비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다 못 뽑고
못 뽑고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도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판 다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렸던 일당이 근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 근처 모텔을 아예 째로 빌려 땅굴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 송유관 기름절도 관련해서 특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훔쳤다고 해도 파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파나요? 어디에 팔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주유소를 하나 통째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파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당들의 경우에도 이 범죄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주유소를 임대를 해놓고 아예 석유를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범행을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저 정도를 팔 거면 기계를 이용해서 팠겠죠? 그러게. 그리고 저것도 팔 때 소리도 좀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땅 파야 되고 이거 퍼날라야 되고 그러면 사실 좀 기계가 클 것 같은 느낌이 네. 야, 이게 안 들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들은요,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요, 삽과 곡괭이만으로 순수하게 수작업으로만 팠던 겁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해도 직업을 에이스가 될것 삼으시면은 같은데. 에이스가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 길이 지나가는 곳은 4차선 도로 바로 아래. 네. 4차선 도로. 야,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처벌 받았겠죠? 당연하죠. 네. 처벌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송유관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범은요, 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전 이제 석유공사 출신 두 사람. 공범인데요, 4년 6개월형 선고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유치원 근처. 갈라내놔요. 가! 정자에 앉아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근데 이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죠? 칼 근데 이제 가 주시라고. 저 옆이 바로 유치원인가? 왼쪽에 노란색 건물이 유치원입니다. 네. 아이고 무서워라. 애들 나오면은 곧. 자, 여기서 이제 칼을 든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술을 좀 많이 잡수신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 유치원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예. 근데 계속 칼을 휘두릅니다. 혹시 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동선을 바깥쪽으로 몰기 위해서 막 유도하고 있는데, 예. 아, 사방에서 막고 있네요. 네. 앞뒤 양옆. 칼 내려놓고 얘기돼요. 아저씨 얘기 들을 테니까 칼 내려놓고 하시라고요.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많지 이런 거. 이게 지금 아침 8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애들 이제 등원할 텐데. 네. 자, 여기서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아파.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다가가서 흉기를 뺐고 제압을 합니다. 제압한 이후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 남성이 이제 평소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 후에 바로 정신병원 병동에 이제 응급 입원 조치를 시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유사하지만 더 치명적인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었습니다. 유치원 인근에서 돌에서 도끼를 휘두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유치원 앞에서 3명이 그 도끼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현병이 대단히 심각했고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성령이 목소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그다음에 이제 뇌파가 자기 뇌로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는 어떻게 내렸냐 하면 특히 이 사람이 사전에 흉기를 구매하는 등 그 준비가 치밀한 점, 또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인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 억울하다면서 항소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15년형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 70대 노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 현장에 도착해서 내부를 체크하니까 잡을 거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테이저건을 장착을 하죠.
태정은 준비했는데 이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란히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지금 부축을 하고 있거든요. 자, 태적원을. 이때 뭐가 있나 보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마. 아유, 경찰 오지 마. 오지 마.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다급히 외칩니다. 바로 그때 아니. 자, 보세요. 개가 뛰어나옵니다. 배가 너무 크다. 대여예요, 지금. 어떡해. 할아버지가 개한테 물린 거예요, 지금. 개가 손에 피가. 아니. 저 개는 이분이 10년 넘게 키운 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밥을 주려고, 개밥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가 흥분을 해서 목줄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어르신의 이제 막 목과 머리를 물은 상황이에요. 머리를 물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지마 다른 분들 물리실까봐. 네.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시고요. 일단 2주 정도의 치료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면 사실 뭐 안락사를 시키는 법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물린 거면은 네. 저 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안타깝지만 저 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인 할아버지와의 동의하에 안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소 놀라운 다음 영상. 저기 또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보이죠?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해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을 막 위협을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양손에 칼과 톱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분 후에 결국 테이저건을 쏴요. 하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범인의 반응은 끔찍도 않고 멀쩡해요. 맞았는데요?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달려듭니다. 거기 있던 전기침을 직접 뽑기도 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옷이 두꺼워가지고. 네. 심지어 난동은 근처 차도까지 이어지고 장봉을 맞았는데 안 떨어뜨려. 와, 너무 위험하다. 아니 막 경찰 4대1로 막 지금 막 하네. 어우. 자,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경찰 한 분이 조준을 하고 있죠. 실탄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다리 쪽으로 맞추셨구나. 네.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는데도 제압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실탄을 쏴서 제압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저 남성은요.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손에 칼과 톱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한테 달려들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약자가 강한 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왼쪽 허벅지 부분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전치 2주에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아니 그러면 경찰까지 다치게 했으니까 이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이제 검거돼서 수사받고 기소가 되었고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피고인은 거리에서 칼과 톱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한 점,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유죄가 선고되었고요. 징역 6년형 선고되었습니다. 저 범인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두꺼워서 테이저건의 침이 범인에게 제대로 꽂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럴 때 그냥 바로 실탄으로 좀 대응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무기도 2개나 들고 있고 꼭 테이저건 해보고 안 됐을 때 실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5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단계, 그다음에 소극적 저항 단계, 그다음에 적극적 저항 단계. 여기에는 이제 분사기, 그리고 또 폭력적 공격을 대항해 오면 그때는 테이저건, 그다음에 치명적 공격, 뭐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할 이럴 때는 이제 권총 사용. 규칙이 있지만 매번 이렇게 총 쏘는 걸 주저하는 거는
총 쏘고 나면 이게 잘 쐈네 못 쐈네 이게 관련된 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진수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불이익이 올까 봐 망설여지는 거죠. 자기가 다 떠안을 걸 생각하고 쏘시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다음 사건. 손님들도 계시는데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뭐예요? 타카야? 드릴? 저기 이제 길이 한 30cm 되는 몽키 스패너를 들고 들어옵니다. 저거 통 쇠잖아요. 네. 흉기를 들고 온 남성은 미용사에게 다가가더니 뭐 왜 저래? 근데 갑자기 미쳤나봐. 때렸어? 머리를 가격해요. 미쳤어. 그리고 이제 미용사가 원래는 타겟이에요, 지금. 어떡해. 왜 저래? 미용사를 따라서 나갑니다. 피해를 입은 미용사는 곧장 밖으로 도망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나서요. 근데 말리는 시민들까지 폭행을 합니다. 진짜. 주변에서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머머. 근데 아니 이건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폭력인데. 네. 완전? 네. 지금 뭐 주차장 있는 데서 한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어요. 저런.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합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나 오늘 사고 치고 감옥 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하니까 오라고. 네. 경찰이 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데 퇴저한데 또 망했다. 눈이 돌았네. 눈이 돌았어. 그러니까요.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가 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50대 남성이 미용실 직원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중2 때 미용 자격증 땄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오해하시는 남자 손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잘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드리면 그게 그냥 친절이 아니라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조금 더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좀 많이 어이가 없는데요. 이 남자가 이 미용실을 처음 찾았던 것이 20년 전이었어요. 완전 단골이에요? 20년 동안 스토킹을요? 20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남성은 15년 만에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가서는 이 남자가 자기를 알아버리라 생각을 하고 반가워요.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래? 그렇죠. 근데 그게 20년 전에 아까 만났다고 하셨다는 게 교제가 아니고 그냥 손님과 뭐 그 미용사로 만난 거예요. 고객과 손님으로 만난 거였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예 뭐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혹시 누구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은 아니 나를 모른단 말이야? 진짜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런 그 이후 남성은 미용사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번번이 거절했는데요. 사건 당일에 이 남자가 가게로 무려 24통의 전화를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바꿔주지 않으려는 직원. 아까 또 직원 한 분이 있었죠. 그 직원하고 또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둔기까지 들고 미용실을 찾아온 데다가 범행 중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 오늘 감옥 간다 이렇게 말한 목격자 그다음 진술까지 확보가 됐고요. 또 둔기로 때린 걸로 봐서는 살인미수까지 적용을 한다면 징역 한 3, 4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다음 사건. 공포의 숨바꼭질을 한 스토킹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여성이고요.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그 15분 동안 여성이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까? 그리고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저는 영상을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보실까요?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어딘가. 한 여성이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남자가 따라옵니다. 너무 친하게 따라.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남성이 따라가고 길에 사람이 없어요. 좀 뒤를 의식하고 좀.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뒤 돌아봤다. 누가 이제 오는 인기척이 나니까 한번 뒤를 돌아봤죠. 근데 그러면서 좀 딴짓합니다. 고개 숙이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따라가요. 사람 있는 대로 얼른. 네. 근데 거리가 좀 멀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집을 가던 여성이 도중에 멈춰 섭니다. 112 빨리. 자,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자 남자가 옆 건물로 들어갑니다. 남성이 옆 건물로 들어가자 다시 길을 걷는 그때 그리고 이 여성을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집까지 따라갈 생각이구나. 네. 아이고. 어떡해. 이때부터 이제 숨바꼭질이에요. 여성이 사라지는 걸 보고 뛰어. 예, 이제부터 뜁니다. 옆 골목으로 빠지니까 이제 쫓아갔고 계속 따라갑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 사람 진짜 어떻게 하나도 없지? 야, 저거 집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네. 결국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문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남자가 제 뒤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무서워.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가 주랭랑을 칩니다. 어떡해, 집을 알았잖아, 근데. 네. 집을 알게 된 거죠. 어떡해. 15분 동안 쫓아갔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본인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식칼을 들고 다녔고요. 장난 아니야. 잘 때도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침 시간이지만 이 여성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그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네, 일이죠. 아무도 없고 이러면 네. 보통 저러면은 뭐 저는 옛날부터 전화를 한다거나 뭐 아빠 다 왔어 뭐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식의 예방법들이 많이 이제 알려졌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나를 쫓아오다가도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들킬 수 있겠구나. 네네. 이것이 예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상당히 범죄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통할 수는 있어요. 네. 혹은 범행의 경험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이 이곳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나에게 어떤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 그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신고에도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밝은 곳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을 감지하시면 가게로 들어가셔서. 저는 집에 갈 때 요즘에 그 어플 사용해요. 어플 네네. 있잖아요. 그거 켜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 설정해 놓으면 그거를 만약에 비상시 누르면 뭐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주변 CCTV 불 켜지고 가로수 불 켜지고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갈 때 혼자 갈 때 좀 무서울 때 그거 켜고 가거든요. 맞습니다. 이 남자가 열흘 만에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잡아보니까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 남성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은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될 가능성 또는 그 행위 이후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처벌 요건은 없어요. 본인 진술에서 뭐 나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갔다라고만 한다면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위로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주거 침입죄로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이제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에 따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스토킹 행위가 입증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첫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명확하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가는 행위 명확하죠. 뭐 선물을 보낸다 원치 않는 것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스토킹 행위예요. 또 연락을 한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을 경우 그건 스토킹이에요. 세 번째 요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걸 느꼈다. 근데 피해자의 말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정말로 그럴 만한 사정인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이 세 모두 적용된다 볼 수 있죠. 문제가 4번째예요. 4번째가 뭐냐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통상 1회는 반복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행위는 반복은 아니죠? 1회죠? 하지만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분이니까. 예.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오래 되어야만 지속성을 인정하느냐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행위에 대해서 집 앞까지 왔으니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니 이게 주거 침입죄가 아니겠느냐라고 경찰은 의유를 한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관악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잖아요. 여성을 쫓아가서 그 원룸에 들어가려는 순간. 예, 여성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못 들어간 행위. 이때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스토킹 행위가 적용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속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판례가 좀 더 쌓여서 저 정도 15분 정도면 지속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남자가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저 사람이 뭐 막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무섭게나 군인이니까 밀고 들어가거나 밀고 들어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자, 여기는 검찰청 민원실입니다. 방문객이 한 사람 왔죠.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하다가 쓱 보니까 낫이 있어요. 오른손에 낫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날이 아래로 있어서. 이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 술을 먹은 채로 민원실을 찾아온 거예요. 섬뜩하다. 진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곧장 출동하고 방검복 3단봉 챙겨서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진압 작전을 시작하는데. 어떡해. 자,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이쪽에서도 안심하겠다. 자, 이제 낫을 들고 이제 경찰과 마주칩니다. 위협하는 것 봐. 네, 그리고 경찰을 위협하죠. 바로 쏴야죠. 자, 일촉즉발의 상황. 빨리 쏴야죠. 자, 이제 테이저건 발사. 낫을 휘두른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버텨요. 걸 뻔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심을 잃고 결국에는 쓰러지긴 하네요. 네, 그리고 범인을 이제 제압했습니다. 이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은 이유는 작년 5월에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 그냥 교도소에 보내줘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꽤 많이 발생합니다. 교도소 그래요? 보내달라는 이유로 범죄를 일부러 보이는 데서 저지르고 경찰관 앞에서 범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되게 안 좋은 교도소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교도소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싶은 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교도소 내부 사진이나 요즘에 이렇게 한다 뉴스를 보면서 댓글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밥 더 잘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교도소가 시설이 좋아야 되는 혹시 어떠한 또 그런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 운영 목적 자체가 범죄 예방이잖아요. 재범 방지.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의 그런 교정 철학은 겁나고 싫어서 다시 교도소 안 가려고 범죄 안 저지를래. 이러한 이제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히려 교정 프로그램 내에 있으면서 교육도 받고 내가 무엇인지 발성할 기회도 찾고 그런 가운데 심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개전의 정도 생기고 또 사회 적응도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교도소 시설을 가능한 한 조금 더 사회 시설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집유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또 공무집행 방해인데 이분 뜻대로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죠, 이번에는. 예. 흉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럴 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징역 7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텐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지셨네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좀 바뀌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 받고 원하는 대로 교도소 가게 되었는데 네.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10개월은 아니었던 10개월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항소심에서 그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줬어요. 어떻게? 그 징역 10개월은 안 깎아주고 그 징역 10개월을 집행유예 2년형. 지난 여름에 있었던 새벽의 한 편의점의 모습입니다. 야심한 새벽 포스기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는 일일 알바생. 예, 그러더니 땡땡페이에 접속을 하고 바코드를 삐빅하더니 충전을 했어요. 자기 휴대폰에 이 땡땡페이를 50만 원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탈탈 털어가요. 아니 저게 다 보이는데 왜 CCTV 다 찍고 있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넘친 일일 알바생. 예, 그래서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새로운 알바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바생에게 이런 문자를 남겨요. 안 좋은 일을 당한 상태라 트라우마가 생겨서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이면 되죠 하면서
꼼꼼하게 예, 신원 체크를 하죠. 저 가짜. 예.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 새로운 일일 알바생 출근을 해서 또 뭔가를 막 뒤적뒤적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CCTV가 나갔어요. 과연 이 두 번째 알바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야? 이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웨이브와 티빙에서 히든아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